제가 정관 수술을 받은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서로 맞벌이였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는 애 안 낳을래. 지금 생활도 벅차.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흔히 남자들이 그거 꺼려 한다지만 저는 솔직히 책임 회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선택이었고 제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걸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까 혹시라도 불임 문제로 오해받을까봐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민감한 주제니까요. 그래서 병원 기록도 조심했고 그날 바로 퇴근하고 집에도 들키지 않게 들어갔어요. 간호사 말대로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멀쩡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일상이 반복됐어요. 근데 딱 하나. 아내는 점점 뭔가 변해갔어요. 자주 외출하고 휴대폰을 자주 뒤집어 두고 제가 퇴근하면 화장실에서 전화를 끊고 나오고 그런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의심하면 피곤해진다고. 결혼 생활이란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아내는 직장 동료들과도 가깝게 지냈고 주말에도 자주 스케줄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 워크숍, 친구 결혼식, 그런 이유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그날이 왔어요. 저녁 식사 중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설마 이혼 얘기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나 임신했어.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멍했어요. 식탁 위 반찬에서 김치 국물이 밥 위로 번지는 것만 보였어요. 눈앞이 아득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지금? 제가요? 정관 수술을 받았잖아요. 의사가 그랬어요. 확실히 차단됐다고. 테스트도 했고. 정액 속에 정자가 없다고요. 불임이 확정됐다고. 이건 제가 잘못 안 걸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이요? 도대체 누구 아이인데요? 아내는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왜 그래?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요? 정말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혔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아내 얼굴만 바라봤어요. 뻔뻔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고 숨이 막혔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그걸 제게 말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굴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 거실로 나갔어요. 정관수술 진단서를 꺼내봤어요. 수술 날짜, 수술한 병원, 사후 검사 결과. 그 안엔 분명히 정상적으로 수술이 완료됐고 정자 미검출 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사고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명백한 불륜이에요. 근데 그걸 제게 감추지도 않고 축하하자는 듯이 말하다니 그 배신감은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감정은 이미 터질 듯 부풀었고
하지만 지금 터뜨리면 증거가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어요. 터뜨리기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했어요. 아내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지문 인식도 없앴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상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걸 지금 생각하면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내의 일정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배가 아프다며 몇 번이나 병원에 다녀왔고 회사에도 조퇴하거나 반차를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요, 실제로 병원에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아내는 병원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간 탐정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후기 좋은 사무소를 골라 그날 오후에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 조용한 골목 안 2층 건물에 위치한 사무소였고 직원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럼 아이가 라고 중얼이더라고요. 제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일정을 추적해 주시고 그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카드 전부 긁고 통장 다 털어도 그 얼굴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겐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탐정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부터 추적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의뢰인 아내는 5월 10일 오후 3시 삼성동 모 커피숍에서 한 남성과 만나 약 2시간가량 머무름. 이후 근처 고급 호텔로 이동. 약 3시간 뒤 호텔에서 함께 퇴실. 그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그 호텔. 우리가 결혼 기념일마다 갔던 곳이었어요. 작년에 그 호텔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웃으며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 손목에 채워진 커플 시계, 그리고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스치듯 잡고 있는 모습.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이름 모를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제 아내, 그리고 제 가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지시겨 버렸어요. 저는 그날 혼자 술을 마셨어요. 혼자 마신 술병이 3개, 4개, 5개, 책상 위에 줄을 섰어요. 근데 그보다 더 속이 타들어갔던 건 그녀가 지금도 우리 아기,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언젠가는 이걸 그녀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탐정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어요. 상간남의 이름, 나이, 직장, 주소, 차종, 이력까지 다 정리돼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왜냐면 그놈은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회사에서 예전에 외주 맡겼던 업체 팀장이었어요. 몇 번 회식 자리도 같이 했고 심지어 우리 집들이 때 초대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아내한테도 인사 잘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제 아내랑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잠도 안 자고 그놈의 SNS 계정,
블로그, 회사 홈페이지까지 전부 뒤졌어요. 아내랑 겹치는 흔적을 찾으려 했고 찾았어요. 몇 달 전 그 인간이 올린 사진, 카페 사진 속에 배경 유리에 아내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 결혼 생활은 애초에 조롱이었구나. 제가 그들을 의심도 안 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한심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 아내, 그 인간 모두 끝내기로요. 근데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 소송 경험 많은 쪽으로 골랐어요. 그 자리에서 정관수술 진단서, 탐정이 수집한 사진, 카페 영수증, 호텔 체크인 기록, 핸드폰 복원한 문자 캡처, 모든 걸 테이블에 펼쳤어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애초에 제 아이일 수 없습니다. 정관 수술 이후 검사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법적 분쟁 시엔 친자 감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서류를 원하거든요. 그 말 듣고 저는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내가 산부인과 다녀온다고 나간 날, 저는 병원에 먼저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 관련 상담을 받았고 몰래 남은 샘플을 확보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 칫솔, 면도기, 그리고 제가 따로 보관하던 정액 검체, 모두 다 DNA 검사 기관에 맡겼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그 결과지를 봤던 날, 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내가 혹시 정관수술 실패라는 극단적인 변수로 날 속인 건 아닐까? 혹시 진짜 제 아이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결과는 모든 걸 끝내줬어요. 99.999% 무관계. 저는 그날 그 종이를 벽에 던졌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옥은 이제 너희 차례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둘 다 진행해 주세요. 합의 따윈 없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 하겠어요.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아내 쪽엔 이혼 사유와 함께 친자 불일치 결과 통보, 상간남 쪽엔 위자료 청구 및 접촉 금지 요청, 그리고 소장 접수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치킨을 사왔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때문에 요즘 자꾸 튀긴 게 땡기네. 그 순간, 그 치킨 냄새가 시궁창 악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 읽어봐. 그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웃던 얼굴이 굳더라고요. 봉투를 열고 내용 증명과 검사 결과지를 보던 그녀의 표정.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입이 벌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이건 그게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그 다음 말은 기억도 안 나요. 뇌가 자동으로 차단시킨 것 같아요. 그녀가 무슨 변명을 하든 그건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였고 저는 법적으로만 남은 걸 마무리하면 됐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해. 네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상간남 쪽 반응이 왔어요. 처음엔 무시했대요. 그런데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합의금으로 해결하자.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된다. 우리는 진심 아니었다. 실수였다. 그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절대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매장될 때까지 갑니다. 상간 소송이 시작되자 그 인간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놈, 기혼자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다시 한번 멘탈이 흔들렸어요. 내 아내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놈의 아내가 따로 접촉해 왔어요. 통화가 연결됐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혼 소송 진행할 겁니다. 우리 둘 다. 이제부터 이 인간들 제대로 끝장 보죠. 우리는 그렇게 공동 전선으로 엮였고 두 가정이 함께 상간 커플을 박살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그저 위자료로는 다 갚이지 않았어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벌은 모두가 아는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는 거였어요. 변호사는 언론 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했고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임신 소식과 함께 이혼 소송 소문까지 돌자 버티기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놈도 유부남이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정직당했다더라고요. 이후 계약 해지, 블랙리스트, 업계에서 퇴출 수순까지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혼은 정식으로 확정됐고 상간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어요. 법원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박탈했고 친자 불일치라는 결정적인 사유로 위자료를 물도록 판결했어요. 그 인간, 그놈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저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아내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인간은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어요. 그럼 저는 행복해졌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어요. 한참을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야 했을까? 왜 그런 인간들에게 내 감정을 줬을까?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취미를 다시 찾았고 헬스장도 다녔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회복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번은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안 받았고 문자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결국 유산됐어. 병원에서 자연유산이라더라.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나 혼자야.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진심이야.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그냥, 아, 그래? 이 정도였어요. 정관 수술. 그건 제 선택이었고,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감추라고 했던 사람. 그걸 알고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제 앞에서 웃던 사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뭘 어쩌겠어요. 그 인간. 상간남은 업계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지방에서 작은 중고차 가게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존재가 됐대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요? 저는 다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녀는 제가 겪었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고, 지금의 저만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연애 중이에요. 결혼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시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정관 수술했으니까 인생이 끝난 거 아냐? 아니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제 감정에 책임지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게 오히려 저를 지켜준 거예요. 만약 그 수술을 안 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의심도 못하고 평생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으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전 지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이겨냈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걸어 나왔어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제 감정과 시간과 인생을 값싸게 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복수고 진짜 승리였어요. 어떤 진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아버렸다. 내가 전부를 걸고 믿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무너져간 한 남자의 기록이다. 은주의 외도를 알게 된 날, 나는 짐을 챙겨 그대로 산으로 향했다. 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났고 내 마음도 어느 정도는 정리되었기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2월, 하루는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뜻밖의 사실과 마주했다. 결혼한 지 3년 반이 지나고 30살이 된 내 아내 은주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당시 계약직으로 일하며 가끔 출장을 다녔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반면 은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IT 기업에서 기술 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업무도 점점 바빠지고 있었다. 겉보기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내 잦은 출장과 그녀의 바쁜 스케줄 탓에 서로 간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부부라고 믿고 있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은주와의 첫 만남은 5년 전이었다. 지혜라는 친구의 소개로 참석한 한 커피 모임 자리. 처음엔 단순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금세 깊어졌고 말이 잘 통하는 데다 설명하기 힘든 묘한 끌림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다. 예쁘고 똑똑하며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녀가 어떻게 내 거칠고 무던한 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지 말이다. 몇 주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었기에 거의 매일같이 만났고, 눈빛만 마주쳐도 가슴이 뛰고 손끝만 스쳐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8개월쯤을 열렬히 사랑하며 보내던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신혼집은 비교적 넓은 아파트로 정했고,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나씩 저축을 시작했다.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며 소소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3년쯤이 지나자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은주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자꾸만 사소한 일에 날카로워졌고, 작은 말에도 쉽게 화를 냈다. 그녀의 잦은 회식이나 늦은 귀가가 걱정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야 하잖아. 상사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염려를 불편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따지듯 말했다. 오빠도 몇 주씩 출장 다니잖아. 난 그걸 문제 삼은 적 없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나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며 조용히 답했다. 앞으로 출장 줄일게. 실제로도 지금은 5주에 한 번, 4일 정도만 나가고 있어. 하지만 그 대화는 반복될 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우리 사이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은주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란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단지 그녀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일이 많아서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했다. 우리 사이의 스킨십이 점점 줄어들고 그녀가 내 손길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나는 그저 내 매력이 식은 탓이라며 스스로를 탓하기만 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회사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고, 집 안에 여분 방 하나를 작업실 겸 홈오피스로 바꾸더니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2017년 가을쯤부터는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다시 회식이라며 나가는 일이 부쩍 늘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하루 정도였지만 어느새 3일 이상 집을 비우는 게 당연해졌다.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성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은주처럼 눈에 띄는 여자가 그 회사에서 주목받지 않을 리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특히 남자 임원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관심은 점점 집보다 회사로 향하는 듯 했다. 처음으로 본격적인 의심이 든 건 훗날 내가 진실의 날이라 부르게 된 그 충격적인 날 한 달 전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주가 마트를 다녀온 뒤 내게 차에서 장본 물건을 꺼내달라고 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던 중 조수석 아래에서 반짝이는 분홍색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건 다름 아닌 은주의 브래지어였다. 그녀가 자주 착용하던 특정 브랜드 제품이라는 걸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속옷이 아니었다. 그건 명백한 신호였고 내 안의 불안을 일깨운 경고음이었다. 나는 안다. 은주는 분위기에 취하면 종종 먼저 브래지어를 벗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이상했다.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나는 그대로 조용히 자리를 떴다.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상태로 주방에 들어서자 은주는 나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빠, 괜찮아?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야. 나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분노도 배신감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저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넘겼다. 그날 밤과 며칠 동안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일상을 버텼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고 결국 나는 작은 단서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브래지어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나는 의심을 지우기로 했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어느 금요일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 위엔 예쁜 접시와 촛불, 와인과 장미꽃도 올려두었다. 은주는 평소처럼 퇴근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준비한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 샤워부터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그녀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다. 잠시라도 같이 앉아주길 바랐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몰래 그녀의 회사 폰을 차에 넣어 위치 추적을 준비했다. 그리고 내가 정성껏 차려둔 식사와 꽃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조금 후 은주는 예쁘게 단장한 채 다시 나왔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혹시 화났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짜증 섞인 말투로 애처럼 굴지 말라며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말했다. 내가 멍청했지. 오늘은 우리 둘만의 밤이 될 줄 알았어. 그녀는 가볍게 웃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고 곧바로 차를 몰아 현장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그녀의 차는 단골 호프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나는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운 채 조용히 지켜봤다. 그 순간에 나는 낯설고 초라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나 은주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맞췄다. 그 장면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들은 함께 다른 차에 올랐고 나는 멍하니 그 차를 따라갔다. 약 10분 후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다. 나는 반대편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들이 손을 꼭 잡고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거기까지였다. 더는 볼 필요도 말할 힘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핸들 위에 머리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식을 잃은 건지 잠시 멍해진 건지 모를 상태로 나는 어느새 차를 몰고 있었다. 술이 필요했다. 지금 이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무작정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고 그날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50km쯤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엔 허름한 포장마차처럼 생긴 조용한 술집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얼굴에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걸까. 바 안쪽 여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 있으신 것 같네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때 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딱히 대화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겐 거부감이 없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내 은주의 외도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냥 다 잊고 도망치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말로는 쉽죠. 근데 그때 진짜 괴로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형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라앉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줬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던 내 안에 처음으로 벗어남이라는 선택지가 떠올랐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름을 나눴다. 그는 민수 형님이었다. 시골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따뜻하고 솔직한 말투는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나는 원래 그런 소박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편이었다. 잠시 후 민수 형님이 물었다. 혹시 이 근처 떠날 생각은 있어? 그 말에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은주와 같은 공간, 같은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도망칠 것인지 맞설 것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요동쳤다. 그는 조용히 한 제안을 꺼냈다. 우리 뒷산 아래에 조그만 오두막 하나 있어. 내가 손봐서 만든 건데 지금은 비어 있거든. 혼자 지내기 딱 좋은 곳이야. 잠깐 머물다 가도 되고 내가 그 집 지켜줘도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의외의 제안이었다.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술집 여주인이 웃으며 거들었다. 세상에, 내가 예전에 그 미친 전 남편한테서 도망칠 수만 있었어도 당장 그 오두막에 들어갔을 거야. 진짜 마음 정리하려면 그런 데가 최고지. 어딘가 현실 같지 않은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오두막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직접 가보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밤을 보냈고 며칠 뒤 나는 민수 형님의 집을 찾아가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처음으로 아주 작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어쩌면 이 터널 끝에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다시는 은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배신 그건 내 인생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잠시 후 은주가 거실로 나왔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고개를 돌리며 되물었다. 넌 어디 있다 온 건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술 한잔하고 왔지. 알잖아. 나는 조용히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외도하고 있어?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추스며 되물었다.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담담히 말했다. 회사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그런 헛소리 해? 누군진 말 못해.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참나, 진짜 웃기네. 지금 술 마셨지? 망상은 그만 좀 해. 대체 어디 다녀온 거야? 나도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그녀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수록 은주와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상처와 분노, 자책이 뒤엉킨 감정 속에서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도망치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일단 벗어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주말 내내 은주와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며칠 후 민수 형님을 찾아갔다. 산자락 전원주택과 그 뒤편의 오두막은 상상보다 훨씬 아늑했고 혼자 지내기에 딱 맞는 공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격을 제안했고 형님은 선뜻 허락해 주었다. 며칠간 은주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끝내 부정과 변명만 반복했다. 나는 말했다. 한 번만 더 걸리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을 넘었고 나는 증거도 없이 이 모든 걸 견뎌야 했다. 그게 더 아팠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이제 은주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가 회사에 간 사이 짐을 조금씩 챙겨 트레일러로 옮겼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겐 행동하는 느낌을 줬고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그 무렵 은주의 태도에도 변화가 느껴졌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예전처럼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을 반복하는 동안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그녀가 저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도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어디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친구들 만나러. 그녀는 누군지 물으려다 말았고 나는 덧붙였다. 은주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일 얘기밖에 안 해. 들어봐도 재미없을걸? 그건 예전에 내가 그녀에게 회사 회식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조금 서운한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와.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응, 재밌게 놀게. 요즘은 트레일러에서 일도 하고 민수 형님이랑 호프집에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실제로 민수 형님과 그의 가족,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예상 밖으로 유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도 많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술을 절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은주는 나에게 다가올 회사 워크숍 출장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누가 같이 가냐고 물었더니 임원진과 팀장들 몇 명이 간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후회됐다. 우리는 격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가끔은 은주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누군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민수 형님의 말이 맞았다. 그 인간이 누군지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아내가 먼저 너를 버렸다는 거지. 그녀가 이 결혼을 무너뜨린 거야. 그걸 인정하든 부정하든 진실은 진실일 뿐이야. 와, 민수 형님은 이런 말을 책으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배신당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말이다. 어쨌든 은주의 출장은 나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었다. 이번엔 남은 짐까지 모두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남은 중요한 짐들을 차에 실었다. 옷과 업무에 필요한 장비 같은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고 가구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그냥 남겨두었다. 원래는 길게 편지를 쓸까 했지만 결국 단 한 줄로 대신했다.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길 바란다. 결혼 반지를 그 메모 위에 올려두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나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 했다. 정말 자유로웠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 상처도 있고 앞으로 회복해야 할 감정도 있겠지만 지금 내겐 시간이 있다. 공간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빠르게 은주를 내 삶에서 지우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게 진심으로 따지고 고함치며 싸우지 못한 내가 자랑스럽진 않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고백을 받아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그녀는 무시했고 짓밟았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다 사라졌다. 집을 사려고 모았던 돈, 아이를 생각하며 설계했던 모든 꿈, 이젠 다 무의미해졌다. 되돌아갈 이유가 될 사람도 없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후폭풍은 그녀 몫이다. 나는 뭔가 계획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었다. 변호사를 찾지도 않았고 그냥 조금 더 명확해지고 싶었을 뿐이다. 새로운 트레일러에서의 삶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산속 맑은 공기, 고요한 바람, 그 모든 게 나에게 꼭 필요했던 치유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 그게 좋았다. 출장 간 은주에게서 문자가 몇 번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내용도 별거 없었다. 방금 도착했어. 팀 회식 중이야. 그 정도. 그녀가 돌아온 날 내 휴대폰은 문자와 전화로 폭주했다. 하루가 지나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내 쪽엔 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그나마도 관계가 멀어. 은주는 아버지에게 연락하진 않았다.
처음 며칠간 울면서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그녀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문자 내용은 늘 똑같았다. 이게 뭐야? 우리 얘기 좀 해.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없어. 나 다른 사람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바람핀 거 절대 아니야. 일주일 넘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드디어 그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회사 사람 중 한 명과 잠깐 관계가 있었어. 그런데 진심은 아니었고 그냥 일이 너무 바빴고 당신은 자주 집을 비우고 그래서 내가 잠깐 실수했어. 곧 끝내려고 했었어. 뭐? 실수?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고백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더 정이 떨어졌다. 왜 그토록 솔직하지 못했을까? 이 여자는 내가 미래를 함께 그렸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함께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자며 손을 맞잡았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실수가 무슨 6개월, 8개월, 1년씩이나 이어지는가. 결국 그녀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돌아와서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지만 그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몇 주간 더 연락이 없었고 나도 계속 무시했다. 나는 내가 있는 장소나 새로운 삶에 대해 그녀가 절대 알지 않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넌 정말 비겁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망쳤잖아. 우리 사이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거야? 제발 집에 돌아와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제발 준호야. 부탁이야. 기억나는 문장은 몇 개 안 되지만 대부분 변명뿐이고 진심 어린 사과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나는 그런 문장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결국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 2018년 6월 업데이트. 은주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는 단답형으로 회신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러자 그녀는 연달아 이메일을 보내며 나를 만나야 한다. 얘기하자. 사인하라 등등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미동도 하지 않자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당신이 협의 이혼에 동의만 한다면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라고 마지막으로 썼다.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 아파트를 떠난 이후 나는 은주를 다시 만난 적이 없다. 그녀도 나도 마지막 인사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나보다 그녀에게 더 필요했던 것 같았다. 몇 달 동안은 가끔 그녀 생각이 났다. 고통은 불쑥불쑥 찾아왔다. 우리가 함께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나도 모르게 멍해지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이혼했다. 그리고 내 삶은 잘 굴러가고 있다. 사실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났다. 우리 집 아래쪽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 차 바퀴가 펑크 나 있어서 도와주었고 그게 인연이 되었다. 정말 귀엽고 매력 넘치는 여자다. 나보다 몇 살 어리지만 내 전원 생활을 좋아하고 나를 산속 남자라고 부른다. 아직 진지한 관계로 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여자 자체를 포기할 생각도 없다. 나는 여전히 이 산속 트레일러에서 지내고 있다. 조만간 생활을 바꿀 계획도 없다. 삶은 훨씬 단순해졌고 나는 지금의 이 조용하고 자연 속의 삶이 정말 좋다. 이런 환경 덕분에 은주를 잊을 수 있었고 그녀와의 이별, 그 상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람마다 이별을 견디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나는 다행히 아이도 없었고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다소 수월했던 것 같다. 당신도 바람 피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혹시라도 나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제발 거기 머무르지 마라. 그냥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라.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만큼 인생은 좋아진다. 모두가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한마디, 지금의 나 잘 해냈어. 민수 형님은 내 인생에서 진짜 희망의 빛 같은 존재였다. 이건 내 작은 업데이트일 뿐이지만 그동안 응원해준 댓글들과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상처 중 하나다. 전처와는 이혼 이후 직접적인 대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가끔 이메일이 오긴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는다. 가끔 호기심에 답장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결국 참았다. 약 3주 전쯤 우리가 함께 알던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가 전한 소식은 이랬다. 은주가 많이 힘들어해. 자기는 여전히 오빠가 놓쳐버린 인생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빠에게 다 말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굳이 더 캐묻지도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긴다. 혹시 은주가 나를 다시 찾으려 하고 있는 걸까?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몇 번을 썼다 지우고 다시 쓰면서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전해보려 한다. 앞선 글에서 말했듯이 나는 은주가 나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 우리가 살던 곳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로 이사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올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주말 내가 자주 가는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 일이 벌어졌다.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날 장도 볼 겸 마을에 들른 김에 커피 한잔 하려고 간 곳이었는데 카페를 나와 내 트럭 쪽으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고개를 돌렸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길 건너편에서 은주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안아줄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건너오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멈춰 세웠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고 그 표정은 금세 상처받은 얼굴로 변했다. 준호야, 정말 널 찾고 있었어. 내가 이 근처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널 한번 보고 싶었어.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 순간 나는 진짜 가슴이 죄어오고 숨이 막혔다. 사냥감이 된 동물처럼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래, 테이블 자리 하나 찾아보자. 잠깐 얘기하자. 은주는 내게 말했다. 혹시 너네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내 뒤를 따라 블록 끝 작은 가게 앞 벤치까지 걸어왔다. 앉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너 많이 변했다. 수염도 멋지고 몸도 좋아졌고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칭찬 섞인 말들 속에서 나는 그녀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예전 내가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흰색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 내 경계심은 최고조였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외모와 섹시함을 무기로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꼭 붙잡았다. 정신 차려야 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했다. 은주는 먼저 외도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업보를 이미 톡톡히 치렀다고 했다. 내가 떠난 뒤 은주의 회사는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 분위기는 지옥처럼 변했다. 결국 은주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녀의 외도 상대는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그 남자는 자기 발령을 은주 탓으로 돌렸고
화가 난 은주는 결국 그의 약혼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그 관계도 끝나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물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데?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애초에 바람을 피우려 했던 게 아니었어. 그 사람한테 휘둘렸고 회사 내 정치, 위치 그런 것들에 말려든 거야. 그 사람은 말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었고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날 이용하는 만큼 나도 그를 이용한다고 착각했어. 당신이 그날 바람 피우냐고 물었을 때 진짜 말하려고 했어. 그때부터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술 마시는 것도 죄책감을 없애보려는 거였어. 당신이 떠난 후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심장이 쪼개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과도 바로 정리했어. 당신이 나한테 연락을 안 주니까 내가 직접 찾아와야 했어. 잘못을 고치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이미 이혼한 건 알아. 그래도 기회 한 번만.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모든 걸 지워달라고? 내가 다 망쳐놓은 결혼 생활을 내가 그냥 그래, 괜찮아 하면서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예전에 말했잖아. 바람 피우면 끝이라고. 용서하긴 어려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그건 내 몫이고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 그때 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은주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녀가 잠깐 내 어깨에 기대어 울도록 두었다가 조용히 그녀를 밀어냈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나 받아야 마땅한 벌이야. 하지만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수 없을까? 난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아. 좀 더 얘기하고 싶어. 서로 진짜 마음속 얘기를 다 꺼내고 싶어. 당신이 예전엔 내게 주지 않았던 그 시간을 이제서야 같이 보내고 싶어. 준호야, 듣기 싫겠지만 난 정말 널 사랑해. 내가 날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너를 부숴놓은 만큼 나도 스스로를 산산조각 냈어.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다. 지금 그 방법 말고는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그녀도 정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천천히 함께 걸으며 근처의 조용한 산책길을 찾아 걸었다.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는 물었다. 근데 넌 어떻게 날 찾았어? 사설 탐정이라도 쓴 거야? 은주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고민은 했었어. 근데 며칠 전 지혜를 우연히 마주쳤어. 그래서 슬쩍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는데 그 애가 너를 봤다고 말하더라. 처음엔 말 안 하려고 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받았다고. 근데 내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서 결국 말하게 됐대.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대충 이 동네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고 휴일마다 여기저기 다녀봤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 지혜는 참 입이 간지러워 못 참지. 결국 우리는 저녁을 함께했다. 작은 야외 테라스가 있는 식당이었다. 나는 술을 시키지 않았다. 괜한 핑계나 술김에 흔들릴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술 마셨다는 말로 뒤집을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다. 진한 감정의 교환 이후
우리는 오래도록 깊은 대화를 나눴다. 차까지 배웅했을 때 은주는 떠나기 싫다며 계속 내게 매달렸다. 진짜야, 당신 떠난 후 다른 사람 없었어. 오직 당신뿐이야. 그녀는 눈물로 말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아직,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만나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흐렸다. 결국 내 이메일 주소만 적어줬다. 핸드폰 번호는 주지 않았다. 안 돼? 넌 분명 하루 종일 문자 보내고 전화할 거잖아. 그녀는 그 말에 또 울었다. 은주는 말했다. 다음 주말에 이 동네 다시 올 건데 혹시 그때 시간 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메일로 시간, 장소 보낼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내게 조용히 물었다. 준호야, 만약에 바람핀 사람이 너였더라면 나는 널 용서했을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같이 상담도 받고 서로 마음 치유하는 대화를 많이 나눈다면 어쩌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한다면. 나는 그녀의 제안을 잠시 생각해 봤다. 5년이나 10년쯤 뒤라면 어쩌면 다시 관계를 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게. 그녀는 내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깊이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던졌다. 젠장, 준호야,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그 말투,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녀와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다. 기분은 한결 나아졌지만 그녀를 그냥 친구로도 볼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냥 정말 잘 모르겠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선택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 긴 러닝을 하고 맥주 몇 캔을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다. 지금의 나는 꽤 괜찮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누가 내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그녀가 다시는 이 모든 걸 망치지 않을 거라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아직은 모든 게 너무 생생하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나는 지금 이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충분히 정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아마 마지막 업데이트. 처음에 이 이야기를 레딧에 올렸을 때 운영자들이 자꾸 글을 삭제해서 여러 번 다시 썼다. 요약하자면 1년 넘게 내가 그녀와 연락을 끊은 끝에 그녀는 나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길 바랐다. 나를 잘 안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중엔 결국 너도 똑같이 넘어가겠지. 다시 받아줄 거잖아. 라고 예측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번엔 틀렸다. 얼마 전 은주는 긴 이메일을 보내 그녀의 사랑과 외도에 대한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다. 이번 주말 나를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도 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지금의 이 고요한 산속 삶에 만족하고 있고 당분간 이 단순한 일상과 자율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다. 혼자가 좋다.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양한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32. 급할 거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의 이메일에 답장하면서 나는 내 새 번호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어. 너는 너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이제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솔직히, 너라는 사람이 더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행복하길 바란다. 친구로서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내 이런 모호한 대답이 그녀를 답답하게 만든 듯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실망했어. 그래도 나 이제 몇 개 주 후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새 직장을 구했고 그게 진짜 이유였어. 너도 재택근무하니까 혹시 함께 새로 시작해보지 않을까 기대했어. 당신도 나처럼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남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 전에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할 가능성을 다시 얘기하고 싶어. 다행히 이번 주 나는 출장을 떠나야 해서 그녀와 다시 엮일 시간도 없게 됐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당분간 이메일 몇 통은 더 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그리고 아마도 다음 사람에게도 그녀는 같은 상처를 줄지도 모르지. 이건 그저 작은 마무리 업데이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법도 배우게 된다.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 그녀의 이메일에 진절머리가 났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는 너와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아.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녀도 이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였다. 다른 사람을 만나든 말든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굳이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그녀를 충분히 화나게 해두면 이제 날 놔주겠지 싶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있었다. 며칠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오늘 나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완전히 차단했다. 혹시 다른 경로로 연락해온다면 계정을 아예 닫는 것도 고려 중이다. 용기를 북돋워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나는 지금 확고히 결심했다. 끊어낼 것은 단호히 끊어낸다. 유령 모드로 돌아갔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느낌이다. 아, 그리고 질문이 많았던 그 산남자라 부르던 여인. 곧 명절에 만나기로 했다. 잘 되면 좋겠지. 또 얼마 전 정말 따뜻한 성격의 여성을 한 명 더 만났다. 이번 주말에 함께 외출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은주를 마주쳤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내가 글 링크를 공유했던 지인이 그녀에게 그걸 넘겼다고 했다. 나는 그 친구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비밀로 공유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의도였음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말이다. 이후 나는 원칙을 세웠다. 부정적인 사람, 드라마만 만드는 사람은 내 삶에서 즉시 정리한다. 이미 퍼질 건 퍼졌고 그녀가 그걸 계기로 나에게서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결과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의 모퉁이를 돌았다는 것. 당신이 앞으로도 당신만의 길을 당신만의 힘으로 자신있게 걸어가길 바란다. 도전과 아픔은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그녀와의 재회, 그건 절대 아닐 거다. 혹시 타임라인이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메인 이야기부터 마지막 업데이트까지는 약 2년에 걸쳐 벌어진 일들이다. 이제 마무리 전에 댓글들을 좀 살펴보자. 한 사용자가 이렇게 썼다. 내 친구도 너처럼 그런 일을 겪었었어. 차이점이 있다면 그 친구는 결혼 전 약혼 상태였다는 거. 바람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그녀를 완전히 고스트했어. 그 순간부터 그녀는 현실을 마주했고 몇 달간 깊은 우울증에 빠졌지. 그는 주변 친구들, 가족에게도 전부 사과하려 했고 처음엔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지만 그녀는 모든 걸 감당하더라고. 나는 그녀를 좋아했어. 유쾌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어울렸어. 그는 친구가 많았지만 그녀는 거의 없었거든. 나중에 그녀가 다시 찾아와서 많이 사과했어.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둘은 연락을 조금씩 다시 시작했지. 그는 커리어도 잘 풀리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어. 여자친구도 여러 명 있었고,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 여자? 평생 만날 만큼 충분히 만났어. 하지만 그가 만난 그 많은 여자들 중 그녀처럼 존재감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느낀 것 같았어. 결국 둘은 육체적 관계를 다시 갖게 되었지만 정서적 유대는 없었어.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 일주일 안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으면 나랑은 절대 안 돼. 결국 그 남자는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그녀는 오직 그 남자만. 2년쯤 지나고 어느 날 나는 그 둘이 커피 마시며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여전히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지. 나는 기뻤어. 처음 그녀가 내게 찾아왔을 때 딱 나만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거든. 지금은 재약혼했고 꽤 행복해 보여. 그녀는 진짜 바뀌었어. 그 남자는 말했지. 그녀는 회복의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 테스트란 자신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쇼핑하며 장난치는 걸 참아내는 거였고, 그걸 1년 넘게 견디고 그 어떤 질문에도 차분히 대답하는 거였어. 그녀는 힘들어했지만 버텼고, 그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때쯤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지. 결국 나는 회복은 가능하다고 믿어. 단,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준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땅 정리는 끝났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지. 전 담배를 재떨이에 꾹 누르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이제 시작하자. 그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제 진심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무너짐을 견뎌야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잃지 마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의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시 숨 쉬게 되기까지의 기록이었어요.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처럼 무너졌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